해석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해석학 수업은 그까이게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 10장이 되겠습니다. 이 10장을 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이유는 6월 2일 날 제가 부득이하게 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교재 10장 신실용주의, 리차드 로티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요 신실용주의 해석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말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시험은 두 문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문제를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택일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6월 9일이 되겠는데 오후 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험지는 여러분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 제가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문제를 제시를 할 테니까 그 중에 한 문제만 잘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석학의 관계를 미셸 푸코와 자크 데리다의 견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리차드 로티에 의해서 전개된 신실용주의 해석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라 입니다. 이 두 문제 중 한 문제를 선택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10장의 신실용주의 해석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5쪽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강독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실용주의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신실용주의를 이해할 때 실용주의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 실용주의는 유용성이라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른바 캐시 밸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캐시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가 좋고 또 필요하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금 가치라고 하는 것, 일종의 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돈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탁상 공론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용주의가 보통 반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대륙의 철학과 또 경험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추상적이고 탁상 공론과 같은 개념에 치우쳐 있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실용주의인데, 이런 실용주의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나타난 철학의 사조를 보통 신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실용주의는 미국의 철학자였던 리차드 로티에 의해서 발전되었던 철학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실용주의는 철학의 가장 본연의 임무인 진리탐구라고 하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진리탐구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신실용주의는 철학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의 본성을 해체시킴으로써 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10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재 366쪽 밑에서 7번째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믿어서 좋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진리여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학문의 논쟁적 성격이 아니고 삶의 유용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스피린이 두통에 유용한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티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더 이상 본질 따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느끼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차드 로티의 그런 신실용주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리차드 로티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로티는 미국의 분석주의 철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도 분석주의 철학인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가 받아들였던 철학의 사조는 실용주의 관점이고 잔 두이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좋아하고 그 내용들을 답습해서 그가 재구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신실용주의, 네오 프래그매티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차드 로티가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해석하게 접목을 시키는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니체의 문학을 상당히 좋아하고 글쓰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997년 제가 리차드 로티에 관한 진리관을 좀 쓰려고 그분을 직접 버지니아 대학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첫 인상이 육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느낀 그 목소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저음의 목소리, 그러면서도 그 울림의 톤이 상당히 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로티는 미국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지적 이단자요, 지적 파괴자라고 불릴 정도로 기존의 철학에 대해서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철학의 종언을 구했던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철학의 본연인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8쪽에서 리차드 로티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368쪽에 보면 리차드 로티는 1931년 뉴욕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른 나이이지만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리차드 로티의 아버지는 프리랜스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월터 라우센 부시, 사회복음,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음을 외쳤던 뉴욕시에서 목회활동을 했던 워터 라우센 부시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로티의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14살 때에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대학원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에서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의 석사학위 논문이 과정 철학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이야기를 했던 현실태와 가능태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고 시카고 대학의 지도 교수가 누구였던가 하면 제가 공부를 했던 찰스 하촌입니다. 찰스 하촌 밑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받게 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아이러니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 철학의 용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에서 과정 철학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아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후기에 리차드 로티는 이 과정 철학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글 속에는 이미 자유와 아이러니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과정 철학의
대한 개념들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 제가 이 교재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리차드 로티가 철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철학에서 떠나고자 했을 때 찰스 하촌과 상담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찰스 하촌에 의해서 철학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리차드 로티의 그런 자서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은 찰스 하촌의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찰스 하촌에 대한 생애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예일대학으로 갑니다.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를 합니다. 처음 철학을 강의할 때는 아마 그가 영향을 받았던 철학이 분석 철학인데 분석 철학을 주로 강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또 다른 대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대학이 버지니아 대학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가르친 것은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휴메니티스라고 하는 그런 전공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가 신실용주의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철학의 화두를 내걸고 미국 전역에 그의 사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은퇴한 후에 버지니아 대학으로 옮기게 되는데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가 교수 생활을 한 연도가 1982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프린스턴 대학보다도 버지니아 대학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에 전문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로 그가 강조한 것이 문예, 비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가 강의한 것이 대부분 분석 철학인데 그 분석 철학으로 나와 있던 결과물이 현재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철학과 자연의 거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 논문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프린스턴에서 강의를 했던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크게 리차드 로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 36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식론적 행동주의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를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티에 그러면 신실용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인식론적 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상당히 좋아하는 관점입니다. 사변적이고 우리가 진리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인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신실용주의 학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 세 가지 정도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신실용주의 언어입니다. 신실용주의 언어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와 다른 것인가? 네,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죠. 신실용주의 언어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로티가 철학과 자연의 거울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식의 근원에 대한 탐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철학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획일적이고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철학은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리차드 로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철학에 대한 조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울이 없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을 알 수 있고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거울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은 이제 일종의 기준이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차드 로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용주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원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실용주의적 관점에 대한 요청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철학의 무익성에서 출발하고 있는 요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철학의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 반정초주의 인식론의 진리관을 주장을 합니다. 반정초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진리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리차드 로티는 이런 관점에서 그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37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제 토대라고 할 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범이 있다, 토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토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는 대상이자 부정할 수 없는 표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로티에게 있어서 이 토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미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토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로티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신실용주의 언어관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연성입니다. 자, 이 부분이 372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신실용주의 해석학은 언어의 우연성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연적입니다. 계획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언어가 어떤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서 생성되거나 창안된 것이 아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나 한 국가에 태어난 인간은 자유로이 이 언어를 습득하고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계가 항상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어가 우연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 과정의 해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책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이게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로티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자라고 할 때 그 해석자는 문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문화 공동체에서 성장한 해석자이기 때문에 우연성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철학적 입장의 두 번째 문제인데 그거는 3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식론적 행동주의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인식론적 행동주의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알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로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리차드 로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375쪽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우리 37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인간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그리고 이런 종류의 지식, 이런 지식이 실천적 지식이죠. 이런 지식이 이론적 지식과 다르다고 본 점에서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실용주의 인식론은 이론보다는 실천의 어휘를 통해서 특징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의 철학적 입장은 해석학적 교화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차드 로티는 교화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ed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d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 교정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교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화주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교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자고 그러니까 리차드 로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넓은 개념인 것 같고, 또 좁게는 수정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단어가 edification, 즉 교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교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화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교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376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 즉 더 많은 독서, 대화, 글쓰기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든다. 여기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리차드 로티가 이야기할 때 교화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또 대화를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글을 쓰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섰는가 분석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 언어의 우연성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입니다. 로티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언어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원하고 불변적인 그런 법칙이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합리적으로 계획된 언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항상 우발적으로 어떤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일단 그것이 합리적이다, 계획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제 로티의 입장입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로티의 언어의 우연성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377쪽에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우연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문화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문화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종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생과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얻어된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리차드 로티가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편재성입니다. 언어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언어는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우리는 언어를 떠나서 사유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어떤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석의 아이러니입니다. 해석의 아이러니. 일단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러니는 382쪽에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티의 철학 사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합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이런 것이 반전으로 오는 이야기들을 보통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종 세계의 비합리성을 의미하는 해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뜻입니다. 세계는 질서정연한 것인가 라고 만일 우리가 이제 묻는다면 로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언제나 아이러니하다 라고 하는 것, 반전이 있고 뭐 계획된 대로 움직여져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의 이런 개념은 마치 상식에 반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나 글을 쓰는 행위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위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최종적인 그 어휘들, 파이널 보캐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심들을 뿌리 뽑는 것이나 궁극적이거나 적절성 혹은 적절성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언어의 우연성과 역사성 혹은 문화성에 의해서 단순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해석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그 역사 속에 태어나서 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글을 읽는 것이나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느 책을 읽거나 그 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그것은 일종의 진리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 어떤 탐구를 하거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리차드 로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차드 로티의 신실용주의 해석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9일 마지막 기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9일 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